안에는 어머니 혹은 여인이 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 어깨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역사를 바꾸는 그 뒤에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세계의 과학자들하고 율법의 과학자들이 가끔 학회에 모이면은 왜 우리 선생님이 나이도 더 많은데 1,000원짜리고 나이 어린 율법은 5,000원짜리고 액면가로 얘기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에서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지표를 보는데 화폐를 가져옵니다만 우리나라 화폐만큼 한국의 정신 문화를 쫙 제대로 넣은 것은 아마 세계에서 넘을 거예요. 한국 정신문화, 한국 정신문화는 사실은요, 이게 호남과 영남이 없으면 한국의 정신문화 형성이 안 됩니다. 호남은 소리 문화잖아요. 영남은 춤 문화예요. 호남은 정자문화, 영남은 서원문화. 호남은 시문화, 영남은 문장문화예요. 이 두 개의 문화가 서로 시소처럼 덜컹덜컹하면서 오늘 현대 한국의 정신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남 지역과 제가 살고 있는 영남 지역은 어쩌면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창가 같을 겁니다. 막막한 세계를 또 광대무변한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창이 있다면 이런 문화적 자원이 아닐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인문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정선이라는 사람이 1,000원짜리 뒤에 있는 그 그림을 그렸을까? 느껴볼까요? 네. 이게 모르네요. 네, 이 그림입니다. 혹시 1,000원짜리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몇 장 있습니까? 2장 있으면 34 곱하기 2요. 34 곱하기니까 부자세요. 요즘은 대부분 마그네틱 카드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지폐를 잘 안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머니 넣었다가 뺐다가 여러분 세탁기에 불 돌렸다가 맑은 하늘에 또 말리고 하는 그 1,000원이 34억이니까 2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34억을 소유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을 집에 갖다 두면 외출을 자유롭게 못합니다. CCTV 달아야 되죠. 네. 그것도 부족해서 이 다양한 장치를 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소유하지 않는 것이 진짜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넣어놓는 거,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소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계시는 이분이 되게 유한. 혹시 도산서원 가보셨습니까? 이 지형이 도산서원 지형도입니다. 요렇게 나가면 저기 앞에 매표소가 있고 하마비가 있죠. 이 그림을 도산서원이 앉아있는 이 형상을 18세기에 정선이 65 이후에 그 노구를 이끌고 걸어가서 보고 내 가슴 속으로 내 철학으로 재해석한 산천이 여기 있습니다. 왜 이 그림을 그리게 됐냐? 조선의 그림은 결국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동양의 그림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부분과 전체조화,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잖아요. 더군다나 양쯔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쯔강 이북과 양쯔강 이남이 자연을 표현하는 방식 차이가 있습니다. 이북은 비교적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산세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양쯔강 이북의 그림 양식이 성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이 조선으로 넘어오면 하원들이 주로 이 방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양쯔강 이남은 안개가 많거든요. 우리 안개 낀 산을 바라볼 때 눈에 분명하게 선이 들어오는가요?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양쯔강 이남은 먹의 번짐을 통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먹의 번짐은 양반들의 정신세계에 허정의 경지를 표현하는 수목으로 들어가죠. 자, 이 색이 무슨 색깔인가요? 순분. 먹. 양반들은 왜 먹으로 그림을 저렇게 먹의 번짐을 했을까요? 먹은 무슨 색인가요? 먹. 검은색이에요. 우리가 먹을 블랙으로 생각하는데 먹은 현색이 현.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함 있잖아요. 이때 거물현은 블랙의 개념이 아니고 가물가물한 색에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아득한 색으로 현의 색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을 볼 때 눈을 크게 딱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와, 내한테 감정이 있나 하지 않습니까? 와, 내한테 감정이 많나? 그걸 쳐다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보면 깊이를 알 수 없어. 급하게 보면 마음이 같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소우주와 같기 때문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볼 때는 극하게 보는 거죠. 극하게, 황홀하게, 무라무간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양반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그들의 정신세계가 궁극적으로는 온유, 도누한 허정의 경지로 가는데 성인의 경지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의 세계를 통해서 성인의 정신세계를 표현을 합니다. 성인들의 정신세계라는 것은 온유, 도누에서요. 물처럼 아래로 흘러가지만 모든 것들의 생명작용을 도와줘도 내가 낸데 하지 않는 것들, 내가 낸데 하지 않는, 나 때는 말이야 하지 않는 것이 성인의 경지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섬진 강이 위에서 상류에서 발원해서 지금 서해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남해로. 섬진 강물이 남해로 들어가면은 내가 섬진 강인데 하지 않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이유는 뭘까요? 강인데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바다의 바닥이 강의 바닥보다 낮기 때문이죠. 낮은 데로 가는 건데 낮은 데로 가서 마침내 대자연의 진리를 발견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낸데 하지 않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가면 낙동강, 금강, 한강 다 보이지만 나 금강이야, 나 한강이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같이 스스로 스며드는 거죠. 성인들의 정신경지라는 것은, 정신세계라는 것은 이렇게 스며들어서 나를 낮춰서 마침내 대자유의 진리를 발견하면 나 때는 말이야 하지 않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 이게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칠까요? 그래서 조선의 그림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앞에 보신 것처럼 선의 표현이냐 아니면은 이런 먹의 번짐이냐 두 가지 양식이 들어옵니다. 이 두 가지 양식이 같이 등장한 것이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선의 표현 여기 먹의 번짐인데 이것이 한 종이의 하나의 양식으로 들어다가 전선대에 들어와서 양식이 바뀌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떤가요? 해금강을 그리는 건데 보시면 여기는 바닷물이에요. 여기 산이에요. 선의 번짐하고 선과 먹의 번짐이 동시에 들어오죠. 이런 두 가지 방식을 한 화면에 최초로 표현한 사람이 겸재정선입니다. 그럼 왜 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겸재정선은 숙종 때 태어났습니다. 한성부 윤안동에서. 그런데 아버지가 겸재정선 14살에 돌아가십니다. 조선 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입곡심이 아주 크거든요. 아버지 있은가 아버지 없다는 것은 내 든든한 배경 하나 사라지는 거잖아요.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것이 공부해서 관료사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시험. 여러분 과거시험 스스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과거시험 쉬운 거 아니야. 좀 놀다가 시험 치면 장문국제 하는 거 아닌가. 그 이유가 이도령 때문에 그렇죠. 이도령은 수장이하고 막 놀다가 해요. 아버지가 니 안 돼. 공부해서 과거시험 치야지. 이 말 들으니까 한양가더니 장문국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시험 진짜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200명 초시를 뽑아서 성균관 유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대가를 보는데 3년마다 치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왕실의 행사가 있을 때 치는 임시 시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한 번 뽑을 때 30명을 뽑습니다. 전국에서 200명이 모여서 성균관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뽑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낮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균관 유생으로 들어가지만 과거 급제하지 못해서 늘 유생으로 남는 경우가 있고 10년 걸려서 대가에 급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 시험을 치려면 돈이 있어야 돈,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나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부분이 아버지잖아요. 정서는 아버지가 그만 14살 돌아가시는 거죠. 돈 없는 양반, 가난한 양반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해서 관료 사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양반의 책임이자 도리인데 나를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아버지가 없을 때는 내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난한 양반이 절대 해서 안 되는 것이 푸드코트하는 거예요. 푸드트럭. 길에서 커피라도 좀 팔아서 경제할까? 절대 안 됩니다. 양반은 장사를 하게 되면 양반 사회에서 퇴출당합니다.
양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림을 그려서 고부지책하면 안 됩니다. 그림은 주인들이 그리는 거거든요. 반쟁이에. 양반은 하다못해 내가 글을 써서 문장을 써서 맞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가난하면 소장을 통해서 남의 땅을 붙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양반은 장사하면 안 되는 거죠. 양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 그런데 1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소년 가장이 되니까 정선이 막막해집니다. 어째 살아야 돼? 어째 살아야 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보시면은 다 면접장에서 월급이 300에서 600만 올라갔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물어보고 이웃 동네 놀러 가면 너 어디 사노? 집이 어디고? 집이 어디고? 집. 이때 집이라는 것은 내가 잠자는 곳이 아니라 내가 어떤 토양에서 성장했는가, 나의 문화적 정체성을 물어보는 것이 집이 어디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통과하면 그 다음 물어보는 것이 아버지 뭐 하시는 물어봅니다. 내가 너는 모르지만 아버지 뭐 하시는 거에 따라서 너의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거든요. 아버지는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그러니까 아버지 뭐 하시노에서 들어가서 면접장에서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보면 그 면접장이 바로 이제 벌금 위법이 되는 거죠. 아버지 안 계시는데 전선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아버지 안 계시지만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내놓을 때는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뭔가 목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웃 동네에 외가가 있어서 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가의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토록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뛰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정서는요,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양반들은 취미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놈 자식이래. 서울말로 했을 겁니다. 이놈 자식이래. 공부를 해서 반려사회 들어가야지 왜 그림이야? 해. 그러면 아버지의 그 말이 너무 섭섭해서 눈물이 뚝뚝 나는 이 눈물이 아까워서 붓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맞다. 아버지가 나를 혼낼 때 그래도 내 가슴이 뛰는 게 뭐였나? 그림 그리는 거 아닌가? 내 비록 한쟁이로 불린다 하더라도 내 가슴이 뛰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내오는 그 이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마침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네에 안동 김씨 김수항의 세자들 김창업이 있었습니다. 김수항은 당시 노론의 최고 영수였거든요. 그의 세자들 김창업이 야, 내가 진사를 합격했지만 조선의 정치라는 것이 정치적 부침에 의해서 사람이 아니가 운명이 출렁출렁하는 그 순간을 보고 나 이제 반려사회 진입 안 해. 나는 진사했으니까 반려사회 진입을 하지 않고 대신 이 조선 땅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내가 문학으로 표현해버리라. 조선 최초의 우리 땅을 신문학으로 표현했던 진경신의를 김창호입니다. 그분이 20대 후반에 공자도 어려웠다는 주역을 추석서를 펴내거든요. 주역은 위대한 거짓말입니다. 긴 작대기와 짧은 작대기를 엮어서 긴 작대기는 하늘, 짧은 작대기 우리는 땅, 긴 것은 말, 짧은 것은 소, 긴 것은 남자, 짧은 것은 여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위대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거짓말이 위대한 철학입니다. 위대한 시입니다. 시인은 신의 시근을 읽어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시인이 바로 신의 시근을 대동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렵다는 공자도 50 넘어서 가족들이 3번 떨어져도 읽었던 그 위편 3절에 주역을 20대 말에 주역 참고서를 써내는 사람이 김창호입니다. 그분이 그림을 좋아해요. 마침 그분 밑에 이병년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병년은 과거 시험 쳐서 반려사회 나가는 게 꿈이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옆 동네에 정선이라고 하는 아가 있는데 자, 외할아버지가 박자진이고요. 그 학문적 계보가 우리 서인의 노론의 송시열 선생의 학문을 이어가고 있는데 걔 그림을 참 잘 그리고 좋아하거든요. 선생님께서 그림을 좋아하시니까 그 말을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을 듣고 제자의 그 말을 듣고 김창업이 정선을 딱 부릅니다.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지. 이야, 이 똑똑하게 생겼네. 그러면 내가 네 제자를 받아주는데 공짜는 안 되는 공짜. 우리 공짜는 노쇼가 잘 되잖아요. 5천 원이라도 등록을 해놓는 거 돈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받습니다. 정성보다 5살 위인 이병년의 소개로 정성이 김창호를 만나서 그의 세계가 정말 스펀지처럼 스승님의 학문 세계를 확 흡수해버립니다. 김창호는 주역 체계로 세계를 이해하거든요. 그 스승의 영향을 받은 정선이 지금 밝은 것과 어두운 것에 주역 체계로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그림의 진경이라는 것은 실경을 보고 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체계로 자연 세계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경은 관념입니다. 내 철학 체계로 재해석하는 것,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는 것. 하얀 것은 바다지만 이 바다 하얗게 선으로 그리고 또 검은 것은 땅이지만 먹의 번짐을 통해서 두 가지 체계,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선과 먹의 번짐, 요 두 가지 방식을 한 화면에 넣은 최초의 케이스가 정선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요, 같이 공부했던 이병년이 과거시험 국제에서 금강산 인근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거든요. 요즘 얘기하면 군수점 되겠죠. 그곳에 가보니까 금강산이 과연 듣던 대로 선배 문인들이 금강산이에요. 중국에서 당시 명나라 사신들도 누구든 동국에 가면 다른 데는 안 가도 금강산 가도 없답니다. 금강산. 도대체 금강산이 어떤 곳이길래 온 선배 문인들이 금강산 정말 가보니까 이야, 금강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금강산, 내가 보는 것보다 한양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림을 좋아하는 내 친구 정선이 이 금강산을 보면 그의 그림 세계가 달라질 텐데 합니다. 거기 편지를 씁니다. 친구야, 내가 금강산 와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하면 네가 꼭 봤으면 좋겠다. 혼자 오기 힘들면 선생님 모시고 네가 와서 금강산을 보면 너의 그림 세계가 달라질 텐데. 요즘은 여행하기 쉽잖아요. 예전에 양반들이 여행하려면 혼자 덤짐을 못 지고 갑니다. 짐을 지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되고, 양반이 직접 운전을 못하잖아요. 대리기사를 구해야 됩니다. 대리기사. 내 말의 복비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없는 사이에 내 어머니의 생활은, 내 식구들의 어떤 경제는, 밥은 어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부분을 친구가 해결해 줍니다. 너 금강산 와봐봐. 야, 와보면 너의 세계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35살에 드디어 친구의 초청으로 금강산을 갑니다. 야, 가보니까요, 정말 말로 듣는 대로 금강산 하얀 바위산과 토산이죠. 그러면 이 토산이 서로와 서로를 비춰가면서 기운을 뻗어내는데, 와, 거짓말 못하지. 정선이 눈이 희득 디비집니다. 눈이 희득 디비진다는 것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눈, 코, 입 모든 것이 열려진 채로 닫혀지지 않는 그 순간을 눈이 희득 디비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표준 발음을 하게 되면 놀람. 너무나 놀람,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그 순간을 딱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슴에 다가온 그 감성을 한양으로 돌아와서 그림을 그립니다. 나를 초청해준 내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꽃이나 뭐 생선 이런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편지를 딱 보내는 거죠. 그것이 신묘년 풍악 도책입니다. 자, 그 그림을, 이것도 이제 같이 그립니다. 이 그림을 받은 이병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친구가 없었으면 정선이 금강전도 못 그립니다. 한양에서 그림을 다 보내니까 이병년이 그 고을에 양반들을 모읍니다. 그림을 좋아한다는 양반들 다 모읍니다. 요즘 아트 페어예요. 그 고을의 최고 수장인, 행정부 수장인 그 군수가 다 모이세요. 음식을 쫙 차려놓은 거예요. 케이크는 아주 잘겠죠. 그림을 쫙 펼쳐놓습니다. 그런데 양반들이 딱 보니까 새로운 그림 양식이거든요. 새로운 그림 양식. 전에는 선이냐
혹은 먹여본집이나 한 종이에 있는 하나의 방식만 들어오는데 한 종이에 두 개의 방식이 들어온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양반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친구 이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림 안 사면 양반 아니다. 이 그림 안 사면 너의 지금 이 세계가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어. 제가 가서 그림 사세요 하면은 아무도 안 살 텐데 최재선 교수님 그림 사가 아니면 삽니다. 왜? 그림은 몰라도 교수님의 사회적 시그널을 보기 때문이죠.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에 대한 신뢰, 절대 신뢰로 그림을 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완판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분배가 남았잖아요. 요즘 화랑은 평면은 5대5로 나눕니다. 화랑과 작가 사이 5대5. 조각은 7대3으로 나눕니다. 작가가 7을 가져가고 화랑이 3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완판을 한 정성과 이병면은 어떤 비율로 분배를 했을까요? 어떤 비율로 막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 무슨 마이크면 막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하는데요. 8대2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네. 이게 맞아서 박수가 아니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그 엄청난 긴장감과 조바심 끝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다 주는 거죠. 박수 보내드립니다. 혹시 예습하고 오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대 0에 다 줍니다. 그럼 편지를 써줘. 친구야, 내가 네 그림 다 팔았다. 또 그리라, 또 그려주면 그려 보내는 대로 쭉쭉 팔아줄 텐데 또 그리라. 정선이 그때부터 바다를 변하기 시작합니다. 친구 덕분에.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가 먼저 관료사회에 들어가서 예능을 초청을 했고, 그래서 그 답대로 그림을 보내주었더니 그가 몰래 자기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인근 지역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평화장을 열고 거기서 한 그림을 전액 나에게 보내주면서 또 그려라 하는 거죠. 조선 양반 중에서 다자기가 정선입니다. 제일 많이 그립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초년 시절에 내가 가슴 뛰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네가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내 가슴 뛰는 것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당시의 주민들의 전율, 반쟁이지만 내가 비록 반쟁이로 불린다 하더라도 나는 내 가슴이 뛰는 방향으로 걸어가리라 실천하는 거죠. 생각은 누구나 다 하지만 이 생각을 한 발짝 옮기는 사람하고 생각으로 머무는 사람은 참 약지차지 않습니까? 한 발짝 옮기는 거죠. 꿈은 누구나 다 꾸지만 이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그림을 옮긴 사람과 안 옮긴 사람 그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친구의 배려로 이제 정선의 그림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훗날 이병민의 조카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아재의 사랑차에 갔더니 정말 진귀한 책 비단들이 많더라. 그래서 아재한테 물어봅니다. 아재, 이거 어디서 샀어요? 아재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병민이 이렇게 얘기해요. 조카한테. 이거 내가 정선 그림 팔아서 샀잖아. 최고의 컬렉터이자 아주 다작의 작가로 이 두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선이 드디어 40 넘어가면서부터 조선 땅에 점점 그의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고 그의 이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림이 팔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마침 당시의 왕이 경종인데 이 경종이 그림을 좋아하지만 정선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린다 하니 과거시험 칠 필요가 있나? 무시험 특별 전형으로 당신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면 경치 좋은 곳으로 보내줍니다. 경상도 청하에 가는 거예요. 현감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좋아하는 그림, 아름다운 조선의 풍경을 보고 좋아하는 그림 마음껏 그리세요. 그것이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소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 절대 공건 사회 같지만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다양성을 인정해 주었던 사회가 또 조선이기도 합니다. 너무 재밌죠? 흥미진진하고요. 재밌을수록 박수 치시도 됩니다. 앞에서 말하는 강사는 리액션으로 먹고 살거든요. 우리 계신 분들이 리액션이 없으면 제가 힘이 빠지지만 이렇게 우레와 같은 리액션이 이게 진동이에 진동 7에서 6으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경상도 청하현감을 보내주는데요. 어느 날 이병민이 이렇게 얘기해. 친구야,
네가 관료 사회에 없을 때는 너와 내가 자유롭게 만났는데 네가 관직에 들어가니까 내가 네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지 않나. 예. 어찌해야 되겠노?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어떤 안을 냅니다. 내가 부임지에 가서 좋은 경치를 보고 시를 써서 친구 니한테 보내면 친구야 네가 내 시에 맞는 그림을 좀 그려주면 안 되겠나? 예. 그리고 친구 네가 좋은 곳에 가서 경치를 보고 그림을 보내오면 내가 너희 그림에 맞는 시를 쓸게. 조선 최초로 시와 그림이 만나는 시와 상관하거든요. 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에서 낙담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어떤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가 좋은 인연을 만났던 것이죠. 더군다나 친구 이병년이 이거 경쟁 아니야. 네가 잘 되면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이런 우리 물리적 개념의 경쟁으로 봤다면 아마 정선이라는 사람은 또 두각되지 나타나지 않았을 거고 이병년 또한 당대 최고의 문인이 되지 못했을 텐데 선의의 경쟁, 윈윈이 너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야. 우리 요즘 현대 경쟁은 어떻습니까? 상대가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밟잖아요. 그런데 이병년과 정선의 경쟁은 윈윈입니다. 너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야. 이야, 재벌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원을 잘 성장시키는 것이 나의 성장과 같다. 내가 부자가 되려면 친구를 부자로 만드는 거죠. 이게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동반 성장해가는 거죠. 같이 성장하는 거. 우리 두루두루 같이 살아가자 해요. 그래서 드디어 정선이 이병년 같음으로써 이제 당대 문인으로서 단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내가 살아온 이 순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가 탁 돌아 보이는 거죠. 40대 때 그의 저선 김창업이 형님이 중국에 동지부사로 갈 때 그림을 조선의 그림을 몇 개 가져갔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윤두섭, 심사정의, 반화제 조영석 거기에 내 제자인 정선의 그림을 가져가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정선의 그림 한 화면에 두 가지 방식 그것도 음과 양이라는 주역 체계로 세계를 해석한 이 그림을 보고 또 중국 사람들이 눈이 희득 비비집니다. 누구든지 조선 땅에 가면 전에는 금강산을 보고 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한양에 들어가거든 정선의 그림을 사온다예요. 그만큼 정선이 이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거죠. 왕도 무시형 특별 전용으로 올 현감으로 보내주고 중국인들도 오면은 정선 그러니까 양반들이 자기 사랑채 집을 한 채를 늘려갈 때마다 정선의 그림을 넣습니다. 타자기 작가가 되는 거죠. 60이 넘어서 어느 날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던가 나의 뿌리는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는 이 부분은 사실 인터넷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요. 또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뿌리가 사회적 뿌리가 이 부분부터 먼저 넘겨보겠습니다. 내 사회적 뿌리라는 것이 율곡으로부터 뒤까지 왔지만 내 개인적 맥락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가만히 내가 이만큼 성공하는 과정 동안 어떤 과정을 걸어왔나 딱 보니까 내 외할머니가 정선과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전 태계 이황하고 내가 태계 이황의 손자의 외손자의 둘째 딸이 나의 외할머니입니다. 정선 외할머니. 그러면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보는데 태계 이황으로부터 정선까지 오는 것은 270년 후대까지 내려오거든요. 야, 나는 사회적으로 이런 관계 속에 있지만 내 핏줄은 내 피는 당대에 우리가 유학에서 태계를 배우고 얘기할 수 있는데 태계 할배의 피가 나한테 흐른다는 그 사실이 그만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데 마침 외갓집에 무엇이 있냐면 태계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그림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계상서당을 짓고 여기에서 주자의 글 중에서 제자들하고 나눴던 편집글만 가려서 뽑았던 주자서 전료로라는 그 책을 외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그 주자서 전료에 송시열이 두 번에 걸쳐서 참 발무 말한 추천서를 쓴 것이 있다는 알게 되는 거죠. 그 책을 보고 난 뒤에 그만 가지고 싶은데 외갓집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정선의 아들이 어제까지 멀쩡하던 아버지가 오늘 아파 누워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그래서 정선이 아들의 말에 이 우리 집안이 어떻게 성경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얘기해줍니다. 야, 그 태계할배의 책이 거기 있다는데 안 준다 지금 우리한테 그 책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 말을 듣고 정선의 둘째 아들이 무슨 방법을 썼는지 다음날 가서 그 책을 가져오거든요. 그 책을 받고 난 뒤에 이대로서는 안 된다. 태계할배가 살았던 그 곳을 직접 가봐야 되겠다. 65 노구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탄생합니다. 자, 이제 1,000원짜리입니다. 이게 이것이 1,000원짜리 뒤에 있는 이 그림인데요. 자, 여기 계신 분들 퇴계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퇴계. 퇴계는 어떤 분일까요? 네, 막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험 치는 날에. 퇴계. 네, 성리학의 대가이고, 네. 네, 방직하고 정직하고, 네. 또 퇴계는 네. 최고의 관료이고, 일본의 한 학자는 일본의 유학은 퇴계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공이 되었고요. 유학의 종주인, 철학의 종주인 독일에서도 공자보다 퇴계를 더 높이 칩니다. 퇴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야, 위대한 경학자고 관료이고 철학자지만 퇴계는 인간적으로 너무 아픈 사람입니다. 한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정선은 14살에 아버지 돌아가시잖아요. 나보다 부재조인 그 퇴계는 7개월. 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하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퇴계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일 큰 형님만 장가를 갖고 있습니다. 집이 가난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뭐 아버지 없다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너를 욕먹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를 욕먹이는 거니까 아버지 없다 소리 들으면 안 된다. 문자냐 퇴계는 그의 자성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진짜 관료사회 들어가는 것이 내 꿈이 아니라 초가집 하나, 띠집 하나 지어서 거기서 평생 책 읽고 공부하는 게 내 소원인데 엄마가 맨날 공부해라, 문장해라. 너가 과부 자식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퇴계가. 어머니가 양장을 하고 소작을 해서 공부를 시키는데 퇴계가 19살, 21살에 결혼을 하거든요. 21살에 허씨하고 결혼하는데 그 부인이 27살에 돌아가셔요. 퇴계 24살에 성균관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이 27살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년상을 치른 이후에 다시 이제 권씨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두 번째 부인인 이 권씨가 정신세계가 성장이 안 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면상군의 사화 때 희생을 당하는데 사약을 받습니다. 사약을 받는 남편 옆에 있던 아내가 자기를 합니다. 이것이 막 세상을 떠는 5, 6살 요 어린 아가 내 눈앞에서 할매가 죽고 내 눈앞에서 할매가 죽는 그 순간을 목격하는 거죠. 어떤 정신세계인지 우리가 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육체는 성장하는데 정신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픈 자식을 아버지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자식을 성한 곳에 시집 보내오시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 소녀의 아버지가 야, 저 옆에 있는 퇴계가 상처한 지 3년이 이제 3년상을 했으니까 다시 장가를 가야 될 텐데 저런 인생이라면 내 딸을 보내도 괜찮겠는가 해요. 그래서 어느 날 퇴계한테 물어봅니다. 이보게 자네가 어차피 3년상을 치렀으니 이제 다시 장가를 가야 되지 않겠나? 예. 내 딸은 떠나 내 딸 누가 남들이 보기엔 성치 않는 딸이지만 내 딸을 아내로 맞으면 어떻겠나 물어봅니다. 교수님 어떻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퇴계라면 평소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만 그 딸을 아내로 맞아라.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참 교수님 뭐 맞이하고 하시죠. 네, 여기 정답입니다. 그런데 퇴계가 그 아내를 맞이하고 난 뒤에 어떤 기록에도 이 아내로 인해서 얼굴을 붉혔다는 기록이 절대 안 나옵니다. 이 아내에게 어떤 경우에도 험한 말을 했다는 말을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퇴계는 인간의 기준은 그 사람 자체에 줍니다. 우리가 갈등이라는 거 비교하자는 비교. 옆집의 아이가 엄마! 네.
시험치는 엄마 나 90점이야 기분 좋은데 거기서 잘했다 하지 않고 옆집 순이는 물어보잖아요. 순이 95점 니는 똑같이 공부했는데 와 나는 95점이 니 90점 이렇게 비교를 해. 비교하면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안 됩니다. 저는 좋은 화장품을 써도 제가 김희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기준을 저한테 줍니다. 화장품 잘 팔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준점을 내 자신에게 주지 않고 미디어의 힘이라는 것이 화장품 모델이 되기 때문이죠. 제가 화장품 광고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안 사겠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이미지 속에 자신을 치환시키기 때문에 화장품이 팔리잖아요.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고 타인에게 둬서 그렇습니다. 회계는요. 어떤 경우에도 내 아내의 기준은 내 아내 자체이지 타인의 아내와 내 아내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화날 일이 없는 것은 화날 일이 어느 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내가 제사상을 딱 차려놓으니까 와서 과일을 막 먹거든요. 아랫사람 보기에 되게 민망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되게 안에 손을 탁 감고 부인이 여기 앉아있으세요. 부인이 사과를 깎아주면서 이거 먹고 있으면 제사를 다 모시고 난 이후에 내가 와서 다시 줄 테니까 부인은 앉아있어요. 그 부인도 되게 마음에서 죽습니다. 두 아들을 먼저 보냈잖아요. 태계가 아들을 둘 두었는데 첫째 아들이 장가간 지 얼마 돼서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아프죠? 아내가 먼저 가는 것도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픈데 내 앞에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야, 그냥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의 위패를 안고 살아가는 똑같은 며느리를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며느리 방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안에서 두런두런 소리가 나와요. 내 집에 손님이 온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누군가? 첫날은 물어보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한 번 며느리 방을 앞으로 지나가니까 또 사람 소리가 오는 거죠. 서방님 한잔 드세요. 예, 서방님 전화주세요. 예. 우리 집에 누가 왔지 우리 며느리 방에. 사람을 시켜서 아랫사람을 시켜서 알아보니까 그 꽃같은 며느리가 먼저 간 남편이 너무나 그리워서 조그마한 소원에 술상을 차려놓고 허수아비를 세워서 벙커니 자크냐고 서방님 한 잔 드세요. 서방님 쳐주세요. 서방님 한 잔 드세요. 눈물 한 번 흘리고 서방님 쳐주세요. 그 상황을 본 태계가요. 조선이 아무리 윤리도덕의 나라로 하더라도 사람은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 꽃같은 며느리가 내 자식의 죽은 이표를 껴안고 산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살면 되겠나 해. 절대 안 된다.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해. 그 길로 사돈댁 사람을 보냅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딸을 데리고 가세요. 사돈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내 딸이 혼자 된 것도 억울한데 사회적으로 인품이 있는 그 사돈이 태계가 내 딸을 데리고 가라 하니까 억울하잖아요. 왜? 이유는 합시다. 왜 내 딸을 데리고 가라 하느냐.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해줍니까?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들었을 때 너는 죽어도 이 집 귀신, 살아도 이 집 귀신이에요. 그렇게 보냈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딸은 못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이 멘트 어디서 많이 봤죠? 홈쇼핑에 보험 광고할 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당신 딸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사돈이 의절을 합니다. 당신하고는 더 이상 상종 안 해. 그런데 어느 해에 태계가 낯선 동네를 이렇게 가는데 한 집에서 묵게 됐습니다. 그 늦은 밤에 안채에서 상을 차려놓는데 안찬이 소박하지만 내 입에 꼭 맞습니다. 다리가 나가시냐. 참 우연치고는 참 희한하다. 어째 내 입맛을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나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밥상을 또 소박하게 차려나왔는데 또 내 입맛이 꼭 맞습니다. 참 묘하다. 야, 어째서 이렇게 내 입맛을 아는가. 그렇게 해서 대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안채에서 어린 종이 뛰어나옵니다. 나으리 마님께서 갖다 드리래요. 그 선이 두 켤레 나왔는데 내 바람을 꼭 맞습니다. 그제서야 무릎을 칩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때 그 며느리가 일액으로 시집을 갔구나.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여인이 이혼하고 나면 재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재혼이 자유롭습니다. 또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남녀 균분 상속제를 아들, 딸 구분 안 하고 똑같이 재산 나눠줍니다. 17세기 예하기 시대에 들어와서 장자 중심, 남자 중심, 아들 중심으로 체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야, 내 며느리가 이대리로 제 결혼했구나. 참, 이대 어른들이 따뜻한 분이구나 알고 나옵니다. 그런데 또 태계가 47에 둘째 아들 또 죽습니다. 내 살아있을 때 아들을 먼저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밀양에서 태어난 김종식이 어느 날 자기 제문을 쓰는데, 자기 묘비명을 쓰는데, 내가 첫 부인하고 상처하고 둘째 부인하고 다시 살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9을 낳았지만 막상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나를 위해서 상복을 입어줄 자식이 하나도 안 나왔구나. 이런 제문을 묘비명을 쓰는 그래서 또 46살에 아내 죽고 47살에 둘째 죽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갔냐면은 저기 단양군수로 내려갑니다. 단양군수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안기 두향이를 만들게 되는데요. 요 얘기는 옆으로 살짝 빠지니까 선생님들께서 태계와 두향하면은 두 사람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가 납니다. 거기서 9개월 동안 치유를 받습니다. 자, 태계는요 늘 그의 소원은 관직을 그만두고, 내가 관직이 있으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다. 공부할 시간. 우리는 공부 안 하면 좋은데 내게 관직이 있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다. 제발 나를 사직서를 받아주세요. 거짓말을 좀 못해서 50번 이상 사직 상소를 올립니다. 겨우 이제 사직 상소가 통과돼서 고향으로 내려오거든요. 와서 지었던 것이 계상선악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서울대 총장급이니까 성균관 대지학 회계가 내려왔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전국에서 막 몰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가 보고 있는 책이 여기 요 책상 속에 책이 주희가 썼던 주자대전인데요. 조선 중종 때 출판은 인쇄업이 활발하게 발달하면서 주자대전이 전량 수입이 됩니다. 그 중에서 태계가 중시했던 것은 주희가 그의 제자들하고 주고받았던 편지인데요. 주희도 50 넘어서 나도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후학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북건성 무의산 무의구곡 9개 굽이 올라가는 거기에 무의정사를 해서 전국의 청년들을 가르치거든요. 주희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전국에 올라온 이 젊은 학자들이 배우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요. 막상 제가 고향에 돌아보니까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선생님께 배운 대로 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주희는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만 제자가 뭐냐면 그 편지에 맞게끔 최초의 눈높이 교육을 해줍니다. 오늘날 현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식이 사실 옛것으로 들어오는 거죠. 옛것이 낡고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옛것은 새 것입니다. 옛것은 첨단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영이 좋은 나무를 하더라도 그 나무는 묵은 나무를 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것을 통해서 새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희가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았는 그 상황을 태계가 주목을 합니다. 태계가 편지에 주목했던 그 이유는 학문이라는 것은 학문 말고요. 기업입니다. 학학. 제 발음이 조금 애매하죠. 국민학교 5학년 때 TV를 처음 봐가지고 표준 발음과 표준이 어떻게 잘 안 됩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앞선 사람의 관념을 달달달 외우는 거 이거 아니다. 학문은 내 경험의 결과 내가 발견하는 거 이거 진짜 학문이다. 경험하지 않는 지식이란 것은 지혜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희가 그의 제자들하고 나누었던 그 편지 중에서 좋은 것만 가려가지고 해암서 전류문 주자서 전류를 여기에서 읽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안 광주에 있는 고공비대생이 편지를 씁니다. 선생님과 저는 나이 차이가 15살 나지만 선생님이 얘기했던 4강과 7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조선 최고의 8년 동안 거의 120분에 가까운 지식 모르면서 일어납니다. 회계가 고공비대생하고 편지를 주고받을 때 절대 공인을 안 합니다. 요즘 우리는 편지 보낼 때 풀로 붙이고 테이핑 작업해가지고 또 도장 펴서 보내는데 아무도 못 보게. 그게 회계하고
고봉기대성은 편지를 꼭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의 이거 논쟁이 전국으로 막 퍼지게 되고 쫙 퍼지게 조선 사회가 열린 사회입니다. 고봉기대성이 광주에 있던 고봉기대성과 안동에 있던 태계가 그렇게 편지를 쓰면 한양으로 갔다가 두루두루두루 산책비행기를 오는 동안 편지를 전달하는 이는 편지를 읽거든요. 읽으면서 자기 생각 주입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메일을 파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편지가 오고 가는데 적어도 2달 이상 소요되잖아요. 그 2달 동안 또 나를 소생시킵니다. 태계는요, 인간이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 세상 모든 인간이 공경받아야 된다. 그 이유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처근지심, 사단들,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인간은 존귀하다래요. 귀하다.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라면 율곡에 얘기했던 7.기라는 것은 아니다. 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치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지 마음이 먼저 있고 경험이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회계는 본질 요 마음을 중시하는데 율곡을 비롯한 기대성은 현상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 선생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현상 경험이 있어야 마음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듣고 보니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 생각이 틀린 게 아니다. 요즘에는 X를 치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두 사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대의 생각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늘 생각의 길을 열어두었던 사람이 태계였습니다. 그런 할배가 내 조상이라고 알고 싶으면 저는 얼마나 이 가슴이 뛰겠습니까? 태계는 그의 실천 철학이 공경입니다. 공경. 모든 사람들은 공경의 대상이 돼. 특히 아이를 낳은 여인은 공경받아야 된다. 새끼를 낳은 암컷도 공경받아야 된다. 태계의 손자가 편지를 적었는데 할배요. 우리 집에 할배이면 손부가 내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젖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 자식이 지금 젖별로 굵습니다. 할배 집에 몸을 푼 여자 종이 있다면서요. 그 종을 우리 집에 보내주면 내 새끼가 배가 안 고를 것 같습니다. 편지를 쓰거든요. 태계가 안 보내줍니다. 네 새끼를 배불리게 하는 거 이거 욕 아니고요. 네. 너의 자식을 배불리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생리를 시킨다면 그건 안 될 일이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특히 자식을 낳은 애미는 존중받아야 돼. 이게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했던 이 말들이 그냥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실천하고 실천하니까 철학을 관념 체계로 보아온 여타의 많은 사람에 비해서 실천 철학한 세계를 독일이나 서구 철학자들이 존중하는 이유, 공자보다 위에 있는 이유가 철학은 관념의 찌꺼기가 아니라 철학은 행동하는 데 있다. 내가 말한 것은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지식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태계가 이제 요 안동으로 쫙 내려와서 주자서 전류를 쓰는데요. 그 태계가 썼던 주자서 전류에 송시열이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추천서 썼다고 했습니다. 송시열이 추천서 썼던 이유는 조선이 17세기 예학의 시대로 들어가거든요. 조선의 승리학이 15세기에는 과거 시험 방식이 1차 문장, 2차, 요즘에 논술입니다. 1차 논술 치고 거기에서 200명이 선발돼서 유생 들어가면 신청 면접을 봅니다. 요즘 방식처럼. 그러니까 15세기 승리학은 사장합, 문장명을 쓰는 방법입니다. 16세기는 이렇게 하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특별 과외를 받아가지고 반려사회 들어가서 지방에 많은 명문학녀의 지식인들이 들어갈 길이 좁잖아요. 시험 방식이 바뀝니다. 1차 사지선다 경학, 사서삼경을 많이 외워서 우리 요즘 수능처럼 치고 거기에서 유생으로 들어가면 2차 신청 면접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성리학 체계가 17세기 예학으로 바뀐 것은 바로 임진왜란하고 병정만 때문에 그렇거든요. 양반들이 먼저 도망가고 나니까 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양반 사회 기존 성리학 체계에서 환멸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 체계가 흔들흔들하니까 이 양반들 사이에서 무엇을 세우냐, 이제 바로 세우자, 예를 바로 세우자. 그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그 질서가 해당하는 예가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들어갑니다. 공자시대의 예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윤리 관습입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질서 유지, 윤리. 그런데 우리는 17세기 예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되거든요. 공자시대의 예라는 것은 그 제자가 어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맨날 극기복례 하는데요. 그 극기복례 이후에 인이라는 이상국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극기복례는 뭔가요? 그래서 공작이 한마디 합니다. 극기복례라는 것은 네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안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 누구한테 시키잖아요. 저도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저랑 같이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는 그 남자가 어느 날 저한테 김종희 물 좀 갖다 둬 합니다. 물. 저는 물이 안 먹고 싶은데 그래서 처음은 또 갖다 주잖아요. 또 얼마 뒤에 이제는 김종희라고 부르지 않고 어이 물 이해 다시네 하고 또 갖다 줬습니다. 세 번째는 또 막 시간이 지나오는 데는 발로 툭 찹니다. 물 그때 싸우잖아요. 와, 네 먹고 싶으면 네가 갖다 먹지 왜 나한테 안 와? 묻습니다. 공작은 그걸 경계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네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 시키서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해야 되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내 역할은 내가 하고 나면 갈등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공자시대의 예거든요. 17세기 예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예속 논쟁이 일어나고 민간에서는 칠거지약이라는 개념, 연이라는 개념이 바뀝니다. 남종엽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연례가요, 고려만 해도 연례를 쓰지만 17세기 연례는 완전히 바뀝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따라 죽는 여자를 연례라고 합니다. 따라 죽지 못한 미망인이라고 딱 꼬리를 붙입니다. 상당히 인격적으로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행정용어에서 미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을 때 따라 죽는 이 여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자식은 초실을 면해줍니다. 향촌 사회에서 초실하는 것은 엄청난 문화적 권위거든요. 건너마을 김초실 때 정손녀가 왔다. 우리 항수는 소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상된 입장에서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 며느리가 알아서 확 죽어주면 제일 좋은데 며느리가 안 죽어줘요. 그러면 자살을 굉장한 타살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게 연례입니다. 조선 후기 17세기부터 등장하는데 얼마나 사회적으로 여성의 삶이 그때부터 압박을 받습니까? 그래서 17세기 예학에 그런 시대에 예가 등장하는데 그 예학의 시대에 정선이 바라보았던 그 태계 선생의 부분은 그런 사회 질서하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어떤 어젠다들이 사람이 사람답게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를 남녀를 막론하고 지위 부하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공경을 받아야 되는 그 자체예요. 그리고 학문이라는 것은 내가 실천한 경험의 결과이지 그냥 지식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그것이 절대 학문이 되지 못한다는 실천한 사람이 회개했던 거죠. 와, 그러니 전선이 이곳에 갔을 때 할배는 돌아가시고 없었지만 할배가 이 서당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상상이 쫙 되는 거죠. 야, 우리 할배는 주자서 전료를 가져와서 여기서 주희와 그의 제자들이 나누었던 그 편지글을 엮었으면 여기서 고공비대성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지식의 부르면서를 했구나. 또 더 나아가서 할배가 생각했던 그 세계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현상이 아니라 세계의 철학의 핵심은 움직이지 않는 요 마음이거든요. 선생님들 마음 때문에 괴롭습니까? 생각 때문에 괴롭습니까? 생각은 뭐고 마음은 뭔가요? 네, 생각은 뭐고 마음은 뭔가요? 생각. 예, 잘 안 들립니다. 생각은 이성이고요. 예. 마음은 감정이에요. 마음은 감정, 생각은 이성. 이성은 또 뭔가요? 이성은 이성이에요. 우리가 몇 단계에서 공부를 보면 갑자기 긴장이 날 때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철학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마음은 성리학자들이 하면 마음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사단입니다. 절대불변의 태계가 얘기하는 절대불변의 본성. 요거는 변하지 않고요. 태계. 또 성리학자들이 그러면 실정은 뭐냐? 생각은 뭐냐? 희노애락의 오욕이 그 경험이 내게 박혀있는 내 경험의 기억이 생각이라고 합니다. 경험의 기억이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 반지를 지난해에는 다이아를 붉은 걸 받았는데 생일에 올해는
과외를 주지 않고 금을 줬다. 억수로 기분 나빠집니다. 왜 나에 대한 생각이 식었나 마음이 식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반지를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는 그 본질적 요소인데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기억이라서 작년에는 다이아, 올해는 금, 나에 대한 마음이 바뀐 거 아니야. 생각, 경험에 대한 기억이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에 대한 기억이 말할 수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이 당시에 유학자들이 봤던 마음과 생각의 그 차이. 생각은 경험이잖아요. 끊임없이 변하는 이 경험은 태계는 X를 칩니다. 변하지 않는 요 마음을 중시하는 거죠. 이것을 290년 뒤에 정선, 그의 아득한 DNA에 있을 정선이 발견합니다. 태계의 학문을 1000원짜리 그 한 장 속에 직접을 닦았습니다. 우리 1000원짜리 뒤에 그림 이거거든요. 고요한 시내 위에 낙동 강의에 정착한 되어서 태계가 공부하고 있는 이 모습인데 여기에서 태계가 공부했던 것은 원시 유학으로부터 주위까지 내려와서 또 여기에서 생각과 마음의 차이, 사람과 실정의 그 차이를 율곡하고 고봉기상하고 편지를 나누는 이런 지식의 브로맨스가 해석됐던 이 장소죠. 우리 눈에는 그냥 액면가 천원으로 보이지만 정선의 눈에는 저것이 그 할배가 앉아있던 것이 조선 유학의 전체 흐름을 딱 압축 파일로 놔둔 것이 바로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사진, 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0원짜리가 34하게 됐던 그 이유는 태계의 사상을 한마디로 딱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1000원짜리를 주머니 속에 넣어있지만 이 1000원짜리 속에 태계라고 생각 잘 안 하잖아요. 1000원짜리 속에 태계와 그의 모든 학문적 관계자들을 날마다 주머니 속에 넣습니다. 콩나물도 사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다양한 설글이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주머니 속에서 미쳐 나오지 못한 채로 세탁기 속에 들어가잖아요. 태계 할배가 세탁기 속에 돌돌돌 말려갑니다. 태계와 정선이 같이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빨간 햇살에 가득가득하게 엉튀기처럼 익어가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면 72세의 정선이 왜 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가. 내가 형성하는 것, 내가 성장하는 것은 지금 A라는 이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내가 걸어온 길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성장한다는 것. 사람은 유일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지만 한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서 관계 속에 성장해야 되고 그 관계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윈윈 경쟁을 통해서 배려하고 겸손하고 내가 지금 뛰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힘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정선이 이제 그 노고를 이끌고 극복하면서 산천을 재발견하게 되는 거죠. 일상에서 만나는 인문학이라는 것이도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어떤 물음표를 어제와 똑같이 학교에 올라온 이 언덕길로 올라오지만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 분명히 냄새가 다르잖아요. 지금 건물더위에 모든 곡식이 다글다글 읽어가지 않습니까? 저마다의 빛깔로 물들어가는 이것을 낯설게 볼 수 있는 것. 날마다 그 길을 걸어오지만 오늘만큼은 새롭게 볼 수 있는 이런 의식 체계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태계가 주장했던 발견이었고 학문이었고 그런 태계의 정신을 그의 아득한 신인류인 그의 무선 정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태계의 사상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1000원짜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순간순간이 바로 새로운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역사의 한 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멘트를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우주기 때문에 제가 눈을 깜빡거리는 것조차도 아깝습니다. 따라버릴까 봐. 네. 감사하고요. 짧은 시간에 비서 없이 LP 판티듯이 많이 했습니다만 아마 선생님들께서 검색하시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내려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눈만 뒤집어진 게 아니라 생각도 뒤집어진 가을 하루인 것 같아요. 동의하시면 박수 치시고요.
방금 문화체육부 장관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무슨 전화했냐면 김종희 작가 강의를 하는데 왜 연락도 안 했냐. 그 제값으로 노래를 하나 시켜라. 그런데 여러분 동의해 주실래요? 그러면 오늘 피아노 반주자가 참여를 못했으니까 그냥 민낯으로 오신 것처럼 그냥 민음악으로 신청곡 없이 18번 오늘 분위기에 맞게 박수 소리가 크면 하고 작가님이 전화하니까 이런 일이 또 행운이 있네요. 저희 어머니가 생애 마지막 5년에 치매에 있었는데 제가 모셨거든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날 이제 심장이 점점 좀 식어가는 그 전에 내가 아직까지 너가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 보니까 내 가슴이 아직 봄이구나. 내 가슴이 이토록 뛰는 걸 보니 인생은 가슴 뛰는 순간이 봄이다. 그 봄처럼 살아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한국의 가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봄날은 간답니다. 봄날은 간다는 2절까지 해야 재밌겠으니까 앰플 없이 2절 가겠습니다. 네. 영분 치마하고 밤에 휘날리다 오늘도 꽃을 시도하면 산재비 넘는 날을 서만간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제 봄날은 간다 제발 풀잎이 노랬던 산길로 아들아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면 천도새 짤랑대면 마찬길에 별이 뜨면 서럽고 달이 지면 서로 울든 시원한 그 기야 봄날은 숨 한번 쉬고요. 봄날은 자, 오승남 목사님 정신 차려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김종희 오늘 띄워주면 제가 오늘 강의를 이 삼행시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기쁘게 해주세요. 김치찌개보다 따뜻했던 시간. 정확히 발음하세요. 종소리보다 은은했던 시간. 희낙낙 즐거웠던 시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어두문학회에서 꽃다발을 준비했다고 전문일보 조간에 나왔었는데 이번에 미아 이은미 작가 그의 덕선이 저자 이은미 작가가 직접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조 작가님 시간 맞추기가 참 힘들었어요. 이제 강의 일정이 다 잡혀 있고 그런데 한일양신대 학생들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좀 여러분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을 보러도 왔지만 이 전주 공기를 좀 맡고 싶어서 오셨답니다. 전주의 소리의 고장, 맛의 고장, 또 막걸리의 고장. 그래서 여기 작가님 또 오늘 남은 여정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이후에 진행 상황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김종인 작가님과 사진 찍어두면 부산국제영화제 모델이잖아요. 다음에 후대가 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반 학생들 사진 찍고 나서 어두문학 학생들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학생들 잠깐 사진 찍고 다는 아니더라도 나는 좀 찍고 싶다 한 분은 이 앞에서 그냥 서주세요. 자, 저기 그래요. 그거 내리는 거 있거든요. 네. 꼭 들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작가님 가운데 서시고, 네, 작가님 가운데 서시고. 근데 왜 연식이 오래된 사람들만 나오네? 자, 사진 좀 누가 찍어주세요. 저 이호영 전도사님, 네, 여기 사진 좀 찍어주시고. 네. 자, 다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반 학생들은 나가실 때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레포터는 중간고사 끝나고 내도록 하시고, 어두문 학생들 다 나오십시오. 근데 나가셔도 됩니다.